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정보보호개론 9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지난 노트에 이어서 아머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노트에서는 대칭 아머 알고리즘을 살펴봤고, 이번 노트에서는 해시 함수, 맥 함수, 공개키의 아머 알고리즘, 전자서명 알고리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시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돌을 회피하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머클과 댐가드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구조로 함수를 만들면 충돌 회피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매우 긴 길이의 메시지를 블럭 단위로 쪼개서 h라는 함수의 입력으로 넣고 어떤 초기 값을 이용해서 이 결과값을 다시 그 다음 블럭과 h 함수에 넣어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 이 결과가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단 요 사용되는 요 함수 h가 충돌 회피이면 이 전체도 충돌 회피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맨 마지막 메시지는 정확한 크기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고, 정확한 크기로 나누어지더라도 어떤 공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패딩을 해야 되겠고, 그 패딩 끝에 실제 사용된 메시지 길이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증명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시 함수의 그 미국 표준인 SHA-1의 경우에는 요 H로 512비트 블럭과 160비트 입력을 받아서 160비트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60비트, 여기가 나오는 게 160, 여기가 512비트예요. 그럼 메시지들을 512비트로 쪼개서 요 함수에 그 이전 출력의 160비트와 같이 입력을 해서 160비트를 얻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도 160비트가 되겠고, 초기 IB 값도 160비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치 160비트를 입력해서 160비트 출력이 나오니까 퍼뮤테이션 함수이죠. 그러니까 자리 바꿈, 완전 자리 바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쵸? 이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의 160비트, 그러니까 160비트를 또 다른 160비트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키가 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대칭 아머 알고리즘으로 요거를 블럭 아머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그러면 이런 H 함수는 어떻게 충돌 회피 함수를 만들 수 있냐? 또 사람들이 연구해서 데이비스와 메이어는 블럭 아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 자체가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키가 되겠고 요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머 블럭에. 그래서 아까 SHA-1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12비트, 키가 128비트예요. AS로 치면 AS에서는 키가 128비트, 메시지도 128비트, 출력도 128비트죠. 그렇게 되는데 SHA-1 또 SHA-2는 이런 SHA-CAL이라고 하는 블럭 아머를 이용하고 있는데 메시지의 그 키의 크기가 512비트이고 그 메시지가 160비트예요. 160비트. 160비트. 그래서 출력이 160비트가 되고 있고, 또 SHA-2는 이제 160 말고 256, 224 여러 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그럼 요 크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블럭 아머에서 결과 나온 걸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온 것과 원래 메시지를 엑스월해서 출력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블럭 아머만 하나 만들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머크 댐갓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해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이런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증명이 되어 있는 설계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안전성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머크 댐갓 구조이고 사용되는 H가 안전한 블럭 함수이면 안전한 블럭 암호 함수이면은 이 자체가 이제 안전한 해시 함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미국 표준인 SHA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화 기구인 NIST, 미국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이 된 것이고요. 1994년도에 처음으로 SHA 표준이 발표됐습니다. 이 표준 번호가 180인데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2년 뒤에 개선된 버전을 발표했고 그 뒤로 오랫동안 SHA-1을 미국 표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SHA 해시 함수는 리베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암호학자 MIT에서 교수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개발한 MD4를 개발했었고 이분이 이제 그걸 계산 MD5를 만들었었는데 이 MD5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또 둘 다 MD5와 SHA-0도 앞서 살펴봤던 머크 댐갓 구조를 기반하고 있는 해시 함수입니다. 이 SHA-1의 출력은 160비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일 파라독스에 의해서 충돌 회피에 대한 안전성은 80비트 안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에 160이니까 80수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대학에서 왕등이 2005년도에 5에 2에 69승의 비용으로 충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제 충돌을 찾은 건 아니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80비트 안전성에서 69비트로 줄어들었고 2013년도에는 62에 61승 비용으로 충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스티븐슨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쯤 되면 더 이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시 함수가 아니다라는 것이 인식돼서 이 SHA-1에 대한 개선한 SHA-2가 발표됐고 이 SHA-2는 SHA-1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출력 길이를 160비트에서 224, 256, 386, 512 네 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주로 SHA-256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SHA-2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SHA-1은 그냥 길이가 하나예요. 160비트. 160비트의 출력만 줬었는데 SHA-2는 네 가지 버전이 있고 그냥 그 버전들을 SHA-224, SHA-256, SHA-386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공격들 때문에 그것을 단순 개선한 SHA-2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제기돼서 2015년도에 뭐 그 전부터 표준화 작업을 했겠죠. 해서 캐샥이라고 하는 SHA 알고리즘을 SHA-3로 채택했습니다. 이 캐샥도 SHA-2와 똑같이 네 종류의 길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출력이 256인 거 쓸 수 있고 더 긴 거 필요하면 386인 거, 512인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샥은 기존의
샤0부터 샤1, 샤2는 모두 머클, 댐가드 구조였는데 이 캐샥은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1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비트 출력을 주고요. 멀크 댐갓 구조를 하고 있고 똑같은 구조에다가 내부적으로 블럭 아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64비트보다 작은 임의의 크기의 입력만 받을 수 있는데 이에 64비트 2의 64승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웬만한 크기의 데이터들은 다 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을 한 것은 앞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 길이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64비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게 요 함수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512비트가 들어가고 160비트가 들어가서 160비트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512비트로 나누고 맨 마지막은 채우기를 합니다. 이 채우기는 기존의 블럭 아머에서 사용한 채우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은 블럭 아머에서의 채우기는 복호화를 한 다음에 채워진 데이터를 올바르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해시 함수는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역을 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채워진 부분을 나중에 제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우기가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m을 해시하는데 그때 사용된 채우기와 다음에 m을 할 때 쓴 채우기가 달라요. 다르면 뭐가 다르겠어요? 결과 해시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해시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채우기를 해야 그 결과적으로 얻는 해시 값이 같아집니다. 우리는 똑같은 메시지를 해시하면은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함수여야 돼요.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의 해시한 값과 새로 해시한 값을 비교해서 그 무결성 같은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메시지를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초기 값을 요 정해진 초기 값을 계속 요 메시지를 키로 암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다시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넣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hx를 계산하면 최종값을 나오겠죠. 물론 이 x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채우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최종값을 다시 초기 값으로 이용해 가지고 또 다음 메시지를 만들면 이 hx로부터 hx의 y의 결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채우기가 들어갈 거고 요 끝에도 채우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나중에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맥을 해시함수로 h맥 해시함수로 구성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샤3는 머클 댐갓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스펀지 구조를 이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펀지는 물을 쭉 빨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쭉 빨아들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내보내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스펀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물을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흡수된 물을
쭉 짜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도 F 함수를 이용합니다. F 함수를 이용하는데 이게 블럭 암호로 보기는 어렵고 어떤 입력 데이터를 넣으면 출력 데이터가 나오고 그 출력 데이터와 그 해시할 메시지를 블럭 단위로 나누는 것을 XOR에서 다시 또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M을 똑같이 SHA-1 또는 기존의 해시 함수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블럭 크기로 나눈 다음에 채우기를 하고요. 채우기를 한 다음에 이때는 보시면은 끝에 길이를 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쭉 이용해서 다 반복적으로 계산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 것까지 다 흡수를 시켰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해시 값을 취하게 돼요. 필요한 크기만큼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SHA-3 캐시학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때 보시면은 요 F에 들어가는 걸 이제 S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S는 크게 R과 C로 나눠지고 있고 이 R과 P 그 메시지의 블럭 값이 XOR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S값 F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S값이 됩니다. 그런데 SHA-3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 많이 쓰는 256을 보면 R의 크기가 1088비트예요. 1088비트. 그래서 여기는 더 작게 보이지만 실제 여기가 1088이고 C가 512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만큼 계속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또 다른 것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길이의 값들을 뽑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KDF 만들 때 매우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맥 함수는 해시 함수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시 함수의 차이점은 맥은 키가 추가적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키가 없는 사람은 맥 값을 생성할 수 없고 이 키가 없는 사람은 맥 값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맥을 만드는 방법은 맥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두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CBCMAC, CMAC, MMAC, PMAC 등이 있고요. 일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들 수 있는데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들 경우에는 그 맥을 HMAC이라고 합니다. 맥은 보통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만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맥을 사용하는 대신에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고 그것을 대칭키로 암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암호는 K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할 수 있고 이 값을 확인하려면 이것을 복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K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호할 수 있습니다. 해시 값은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맥 대신에 해시 값을 암호하는 것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값이 프로토콜 내에 다른 용도로 아니면 다른 메시지에 있는 암호문들과 유사한 형태가 돼서 어떤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시 값을 암호하기 위해서는 해시 값의 길이가 있을 것이고 블럭 암호화의 블럭 길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시 값이 160비트이고 AS면 128비트가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블럭으로 해시 값을 암호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럭 크기가 늘어나게 되겠고 또 추가적인 패딩이 들어가야 되겠고 여러 블럭을 통해서 검증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일반 맥을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미묘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해시 값에 전자서명하는 거예요. 전자서명한다는 것은 이 값을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는 -K를 갖고 있는 사용자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K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누구든지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맥을 사용하는 방법과 뚜렷하게 나타난 차이점입니다. 맥은 대칭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와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가 같은데 이 전자서명에서는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칭적입니다. 이 -K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인데 +K는 다수가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칭에서는 생성자와 확인자가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인 방지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자도 만들 수 있고 K를 갖고 있는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서명에서는 -K는 개인 키는 오직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아니면 절대 이 값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K가 노출되지 않는 한 부인 방지가 확실히 제공이 됩니다. 단점은 연산 비용이 높다는 것입니다. 맥을 계산하는 비용과 전자서명을 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맥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성능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맥은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거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맥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암호 모드를 설명드릴 때 CBC 모드로 암호하면 마지막 암호 블럭은 맥 값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값은 모든 평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맥으로서 충분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CBC로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마지막 블럭을 그대로 맥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위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맥으로 충분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추가적인 작업을 위해서 CBC 맥, 다른 말로 ECBC 맥이라고도 하는데 이 ECBC 맥은 마지막
블럭을 한 번 더 암호하는 방법, 다른 키로 한 번 더 암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위조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CMAC은 마지막 블럭을 한 번 더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블럭을 암호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그 위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CMAC의 경우에는 마지막 블럭이 채우기가 필요하면은 비트 채우기를 한 다음에 K1이라는 값과 XOR해서, 물론 이전 블럭도 XOR이 되고요. 그 결과를 암호하게 되겠고, PN이 채우기가 필요 없으면 채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K2 또 다른 키와 XOR 해가지고 암호해서 맥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다 목적은 마지막 블록 값을 그대로, 마지막 암호 블록 값을 그대로 맥으로 사용하면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CBC-back, ECBC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암호할 때 사용되는 K1, 그리고 마지막 블럭을 추가로 암호할 때 사용한 K2, 두 개의 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CMAC의 경우에는 메시지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 K와 그 채우기에 따라서 마지막 블럭에 대해서 추가 작업할 때 사용되는 K1, K2 세 가지 키가 필요합니다. 3개, 2개. 그런데 CMAC은 원키 맥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K1과 K를 3개를 독립적으로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자들 그리고 확인하는 자들은 K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K를 어떤 함수에 넣어서 K1과 K2를 생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성자와 확인자, 즉 맥을 사용하기 위한 그 사용자들은 키를 하나만 유지하는 겁니다. CBC 맥도 마찬가지로 키를 하나만 공유한 상태에서 K1, K2를 만들어서 CMAC과 마찬가지로 실제 생성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의 키만 유지한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CBC 맥은 내부적으로 2개의 키가 필요하고 CMAC은 3개의 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해시 함수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충돌 회피입니다. 그리고 충돌 회피는 생일 파라독스 때문에 결과값의 길이가 예를 들면 160비트이면은 이의 80승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맥도 해시 함수와 마찬가지로 충돌 회피를 제공해야 됩니다. 충돌을 찾는 게 어려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요 암호 함수로 AS 썼으면 요 결과값은 128비트라고 가정할 수가 있죠. 128비트 AS면 그러면 2의 64승 번의 맥을 계산하게 되면 충돌을 발견할 확률이 50%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하나의 키로 너무 많은 해시값을 맥값을 계산하게 되면 충돌이 발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AS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 안전성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수치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는 꼭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는 충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게
러프하게 잡으면 이제 아까도 루트로 씌운다 그래서 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2에 48승계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충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50% 확률은 아니지만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CBC 맥이나 C 맥의 경우에는 하나의 키로 2의 48승계를 맥값을 계산하면 근데 상당히 큰 수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한 키로 너무 오래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만약에 얘가 128비트가 아니라 데스처럼 64비트다. 그러면 끼케야 암호할 수, 맥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2의 16승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적은 거예요. 한 키로 계산할 수 있는 맥값이 대단히 작아진다. 그래서 요 출력되는 맥값의 크기에 의해서 충돌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고 하나의 키로 계산하는 맥값은 적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동일한 맥키를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쓰지 않고 새롭게 맥키를 확립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CBC 위조 방법이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에 PN이 아니라 PN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이 다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맥값으로 사용하면은 얘를 이용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얘와 XOR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계속 그 맥값들을 유효한 맥값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 KX가 있으면 맥 KX의 Y를 추가한 것을 이것서부터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를 그대로 쓸 수 없고 한 번 더 조작을 해서 이 흐름을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흐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변경이 시켜줘야 돼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이 PN은 채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한다는 건 X에 채우기 플러스가 되지만 어쨌든 뭔가 키를 모르고도 위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실제 한번 살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맥값을 가지면은 이 맥값, 세 개의 맥값과 다른 새로운 맥값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CBC 맥, CMAC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되겠습니다. 얘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다르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Mmac은 앞서 해시 함수 만들 때 살펴봤던 Merkle Damgard 구조가 있었는데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메시지를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키로 활용하는 거예요. 키로 활용하는데 매번 그러면은 이제 이 진행되면서 요 메시지들을 계속 키로 활용하는 거예요. P1을 키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P2로 그래서 초기 값이 있는데 이 초기 값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맥키가 되겠죠. 이 맥키를 메시지를 키로 해서 암호화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 K2를 다시 P2를 키로 암호해서 그 다음 것을 얻어내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값을 한 번 더 다른 키로 암호화해서 최종 얻게 됩니다. 이 경우도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Pn 다음에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를 붙이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반복되는 흐름을 끊고 바꿔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번 다른 형태의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키를 암호화해서 키를 나오기 때문에 이 키가 이제 이 키의 길이가 맥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X가 아니라 K가 되는 거예요. K. 그러면 뭐 AS면 128비트 블럭이고 키도 128비트니까 차이는 없는데 만약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 키는 128비트이고 P1은 512비트이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128비트고 얘가 필요한 건 512비트인데 키 길이가 그러면 채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요 크기를 맞춰주는 것이 요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키 길이와 이에서 나오는 길이와 사용되는 키 값의 길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AS도 128비트 블럭 키 길이는 196, 256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196, 196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8와 196의 차이인 그만큼을 또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 CBC 모드를 할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CBC로 암호하려면 IB가 필요하죠. 그리고 A가 K를 이용해서 맥값을 계산하나 B가 K를 이용해서 메시지 M에 대한 맥을 계산하나 결과값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B를 A가 맥을 계산할 때도 B가 계산할 때도 같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기다가 채우기를 하면 그 A도 B도 동일한 방법으로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CBC 맥을 쓸 경우에는 IB는 모두 0인 걸로 채우기를 하고 여기에 채워지는 채우기도 어떤 약속하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1000으로 채운다든지 표준 채우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정해진 룰에 따라서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채우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N맥에서도 이 마지막에 채우는 값도 약속된 대로 해야 될 거고 요 채우기 값도 약속된 대로 해야지만 똑같은 키로 똑같은 메시지에 대한 맥을 계산할 때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같아집니다. 아까의 안전성 기준은 조금 아까는 EQ 제곱 X인데 조금 달라졌는데 그것이 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루트 n이에요. 그 출력값의 충돌을 찾을 수 있는 확률. 확률은 우리가 이 결과값이 128비트면 안전성은 2의 64승이고 2의 64승계를 하게 되면 무조건 충돌을 찾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이전에 스톱을 해야 됩니다. 스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안전성을 이 정도로 보장하고 싶으면은 2의 48승계의 메시지만 암호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요 48승이 나온 거는 K 길이가 128비트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 경우에는 암호할 때 모든 키들이 요때와 두 번만 달라요. 요 과정에서는 모두 동일한 키를 씁니다. 그런데
데스에서도 받고 AS도 받듯이 우리가 입력으로 K를 주면은 이 키가 데스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라운드 키로 바뀌고 128비트 AS 경우에는 11개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11개가 여기 쓸 때 여기 쓸 때가 모두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데 이 엠맥의 경우에는 매번 사용되는 키가 요게 키죠.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도 11개, 이때도 11개, 이때도 11개를 매번 계속 키 스케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BC 맥보다 엠맥이 훨씬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CBC 맥, C맥, M맥은 암호 알고리즘을 대칭 암호 알고리즘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맥인데 CBC 암호화는 또는 M맥처럼 이렇게 연쇄적으로 암호화하는 것은 어쨌든 병행 수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CBC 모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CTR 모드를 만든 이유는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CBC 맥, C맥, M맥의 그 성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P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P맥은 요 각각의 계산을 별도 프로세서에서 독립적으로 병행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P맥의 목적은 기존 앞에서 봤던 대칭 암호 알고리즘 기반 맥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1들을 개별적으로 암호화한 다음에 이들의 결과값을 다 XOR해서 그 결과값을 한 번 더 암호화해서 최종적으로 맥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이 없으면 P1부터 PN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 순서를 바꾼 또 다른 뭐 P3, P1 이런 PN이 있다 그러면 이것의 맥값과 이것의 맥값이 같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쨌든 다 나오는 값들이 같을 때고 얘네들 XOR 하면 얘네들 XOR나 얘네들 XOR 하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별도 키와 G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카운터처럼 이런 카운터 값을 이용해서 각각 P1을 암호할 때 XOR 되는 값들을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XOR 해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 요소가 들어간 거다. 같은 메시지인데 블럭 위치들이 바뀐 그런 메시지의 맥 값을 달라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요 요소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이것도 조금 안전성 그 기준 분석하는 건 어려운데 요 경우에는 Q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L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L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들을 XOR해서 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더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Q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맥을 계산한 최대 메시지의 길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L의 길이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점도 우리가 성능은 늘었지만 기존의 C맥이나 M맥이나 CBC 맥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맥 키를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바뀌었을 때에는 그것을 기존 값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얘를 빼고 다른 애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블럭만 변경되면 기존 값을 이용해서 빠르게 새 맥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도 pMac은 가지고 있습니다. 맥 중에 원타임 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맥입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키를 매번 맥을 계산할 때마다 바꿔야 돼요. 이런 원타임 맥은 실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카터 웨그맨이라는 사람은 이 일회용 맥을 매니타임 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것의 안전성을 증명했습니다. 즉 일회용 맥을 이 블럭 아머와 결합해서 사용하면은 안전한 다중 사용해도 괜찮은 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구조가 왜 의미 있냐 하면은 요 맥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것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일회용 맥을 안전한 블럭 아머와 결합해 가지고 다중 여러 번 해도 문제가 없는 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해시를 이용해서 맥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샤 계열의 해시 함수는 머클 댐갓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hx로부터 hxy를 이 값을 초기 값을 이용해서 y를 계산하기가 쉽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시 함수로 맥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메시지에다가 추가적으로 키를 추가해야 되는 건데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이 특성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늘 여기 뒤에 채우기가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한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넣지 않고 뒤에다 넣게 되면 이제 이런 붙이는 거 x값으로부터 요거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h에 대한 충돌을 알고 있으면 맥에 대한 충돌을 찾을 수 있다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요 값이 같으면 요 값도 같아지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만 그냥 넣어서 해시하는 거, 키를 메시지 뒤에 붙여서 해시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HMAC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앞과 뒤에다가 모두 넣는 방법을 제안했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x값을 앞에다 넣고 해시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결과값을 또 다른 키를 넣고 해시하는 방법도 제안이 됐고 표준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용하고 있는 RFC에서 제한되고 있는 HMAC 표준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키가 들어오게 되면 이 키에다가 이 아이패드와 오패드를 붙여가지고 K1과 K2를 거꾸로죠. 얘가 K1이 되고 얘가 K2가 되는 그런 꼴로 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 값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2, K1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 그래서 한번 X를 암호하고 해시하고 그 결과 해시값과 키를 또 다른 키를 결합해서 해시하는데 이 두 개 키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키와 다른 값들을 패딩 시켜서 합쳐가지고 이제 K1과 K2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샤3는 머클 댐갓 구조가 아니라 스펀지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샤2, 샤1 그 머클 댐갓 구조가 갖고 있던 렌스 익스텐션 어택, 즉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뒤에 붙여서 붙이는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샤3 캐샤 그 스펀지 구조를 쓰면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샤3는 이런 단순한 형태로 맥값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3의 경우에도 뒤에다 붙이는 것은 H에 대한 충돌을 알고 있으면 맥에 대한 충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이 방법을 샤3에서는 이렇게 아까처럼 복잡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제 샤3를 쓸 경우에는 안전하다. 해시와 맥에 관련된 암호 라이브러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용하는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먼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객체를 얻어와야 되겠고 그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샤1, 샤256, 샤3, 256 등 원하는 해시 함수를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객체를 얻어온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걸 해서 다이제스트를 업데이트 메소드를 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준 다음에 다이제스트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해시 값을 계산해 줍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제 this is a simple message 하고 점이 있는 것과 점이 없는 두 가지를 거의 유사한 메시지를 구해봤는데 해시 값은 매우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을 살펴보면 맥은 이제 그 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 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하나 더 써서 맥에다가 이제 그 키 스펙을 줘서 그 객체를 초기화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와 다이제스트를 불렀었는데 해시 함수에서는 이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와 do final이라는 걸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맥으로 해보면은 이런 이제 키 값과 맥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hmac을 쓰고 있는데 hmac의 경우에는 키 값의 길이가 맥 값의 길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256비트의 맥 값이 그 키를 쓰고 결과 값도 샤 샤1 샤1인가? 어느 게 실행되고 있는 거? 이 샤3가 실행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샤3를 실행을 했는데 샤3가는 256바이트고 요 첫 번째 예제를 하면은 16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샤1을 해보면 네, 이렇게 맥 키와 맥 밸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맥 키를 64바이트를 썼네요. 대단히 긴 길이의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방법보다는 아까 샤3를 이용하게 되면 맥 키의 길이와 맥 값의 길이를 같은 길이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